요즘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에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까지 동원하기도 했었지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있는가를 가리는 싸움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 최동욱 총장의 정보를 제공한 곳이 청와대, 그것도 민정수석실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이번엔 이야기가 반대로 흘러갑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몇 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의 주필이 끝내 그만둬야 했고,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는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보를 흘리는 곳은 청와대, 그것도 민정수석실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끝날 것 같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곳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들고 있는 청와대가 이기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만 권력은 무한하고 언론은 길다고 합니다. 끝내 누가 이길지 사실 정의로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끼리의 싸움 재밌기는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시죠. 김광진의 톡쇼 13번째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님이십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벌써 13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지금 김광진의 톡쇼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필리버스터의 순서대로 지금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님 다음에 하셨던 분이 김용익 의원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김용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요. 저희 이제 녹화를 하는 순간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책임지고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민주정책연구원을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실제 좀 왜 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일을 좀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 아직 임명은 되지 않았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민주정책 연구원의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 추천을 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당 기구랑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별도의 법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예. 이사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사회를 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선임이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저희 이제 당이 국고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정당 보조금을 한 150억 정도 1년에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를 민주정책연구원이 쓰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뭐 어떤 정책 개발하고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쭉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이 그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좀 안타깝게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데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은 그 당의 장기적인 정책 또는 장기적인 전략 이런 거를 수립하도록 이제 설립을 하고 예. 그런 정책 개발에 쓰도록 정당법에 규정이 있는 예. 써서 정당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이론상으로 보면 연간 45억이면 꽤 네.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한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내년에 있을 그 대선의 모든 이제 역량을 다 총집중을 예.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대선 공약 같은 거가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나 당의 그 당뇨들, 국회의원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내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든다면 청년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해서 그 말하자면 상품 개발하는데도 시장 조사를 하는데 예. 하물며 정당이 정책 개발을 하는데 집권하겠다고 정책 개발을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 공약 개발 같은 것도 좀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개발을 해야지 되고요. 예. 전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또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 거를 기획을 하는 예. 이제 그런 연구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임기를 마치실 때가 되면 다 민주정책연구원을 서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온 국민이 그래야죠. 알 수 있을 네, 만한 네. 그런 공간으로. 네. 예. 여러분 지금 국민TV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광진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항상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질문을 받고 또 대신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김영희 의원께는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예. 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 내용 중에서 다른 분들은 좀 정책적인 거, 법안적인 질문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의 귀요미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이시기도 한데 몇 개 제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트위터에 QAZPLM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보다 잘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걸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예. 제가 더 못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 뭐 생긴 거로는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런데 김광진 의원보다 잘생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면 귀요미라는 그 애칭에 대해서는 김광진 의원 만한 때에 사진을 갖다 놓으면 꽤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귀요미라는 애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귀엽다는 소리는 평생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위터를 하면서 처음 듣는데 왜 귀엽다고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시긴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느낌상 귀염이라는 느낌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대 교수신데 실제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물론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공 선택을 할 때 그 임상하는 전공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전공을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게 제 원래 전공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은 교수가 저한테는 훨씬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죠, 정치인보다는. 예. 그러면은 그 일반 수술을 받는 의사분들도 그런 과목을 이수하긴 하는 거죠? 정책과 관련해서 학생들. 학생 때는 다 배우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당연히 교육을 받죠. 예. 자, 어쨌든 또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하면 필리버스터의 다른 내용은 뭐 별로 잘 떠오르지 않고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 이제 어쩌라고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아니 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논의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거를. 그것도 아까 그 귀요미처럼 그게 유명해질 줄은 뭐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에 사실 그 말이 나온 거는 웃기는 말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분노를 화가 담아서. 나서 예. 한 말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때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놓고 국회가 빨리 처리하라고 자꾸 재촉을 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사회적 논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그런 그 항의의 말을 트위터 아이디 쿨성우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쩌라고라는 단어를 평소에도 좀 즐겨 쓰시는 언어신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4년간 같이 보면 자주 쓰시는 용어 같지는 않긴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렇지만 안 쓴 단어는 아니었죠. 그러니 저희가 그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그걸 같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같이 몇 명 있는 분들이 약간 걱정했던 게 예. 저걸 이제 막말로 끌지 않겠냐. 예.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막말하는 정치인 이렇게 예. 아마 제가 했으면 막말이라고 했을 텐데 김영희 의원님이 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종편이나 이렇게 아니요. 많지 않았어요. 저도 예. 그 막말 비난을 꽤 받았어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뭐 진주의료원 때 막 그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예. 진주의료원 폐업한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어쩌라고라는 말보다도 그 말 뒤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대통령이면 다야 이 말이 맞아,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 말도 저희가 그래, 옆에서 들으면서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나도 그 말을 네. 하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대통령이면 다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예. 하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 말씀하시면서 뭐 진주 의료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잠깐 먼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진주 의료원 사태가 나고 결국 폐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경상남도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거죠. 도립의료원. 서부 경남 지역에는 서부 없죠. 경남 지역에는 네, 네. 없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국립의료원, 뭐 도립의료원, 뭐 아니면 보건소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더 많은 병원들은 이미 다 민간 병원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다 병원은 민영화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과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 설명을 조금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공의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가 하는 그런 의료를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민간이 하더라도 공공성 있는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예. 그런 종류의 거는 뭐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난 그 가료를 하는 그 지난번 세월호 같은 그런 경우는 민간이 하지만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 민영화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이미 90% 넘게 다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민영화를 더 할래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료 민영화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는 의료 영리화다.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의료 민영화라는 말을 안 쓰고 의료 영리화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 근데 개인 병원들도 다 영리병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 기관이고 공공성을 띈 것으로 가정하고 법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과 보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활동으로 이제 규정을 사실은 하고 있죠. 법만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건데.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 법과 현실의 이제 교류인데 그건 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그 현실과 법의 교류가 아주 특별히 심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그 법적으로만 규정해서 예를 들어 한국에 비영리병원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실질적인 그 의미에서의 영리 추구를 하는 병원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위원회에만 4년 쭉 계셨죠. 네. 사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도 참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료 민영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공공의료, 기초연금, 뭐 서비스산업발전법,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김영희 의원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당론화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공공기관장이 지자체장이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재판 결과로 거기에 있었던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한 걸로 나와요. 당연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건 이제 재판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법 개념이나 또는 윤리 개념하고는 상당한 도덕 개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문자 그대로 법리적인 그 해석에 따라서 이거를 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정은 그렇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장이 바뀌면 다시 공공의료원을 만드거나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의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립병원을 그 설립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공공병원을 만드는 사례가 지금 성남에서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필요하면 병원을 지었어요. 그 제일 유명한 공공병원은 아마 그 일반 국민들도 제일 그 좋아하는 공공병원은 국립암센터가 아닐까 싶은데 국립암센터 그거 김대중 정부 때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국립의료암센터 같은 건 굉장히 그 신뢰를 받잖아요. 또 좋은 병원으로 이미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다 잘못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근데 공공이란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는 손해들이 이제 많이 끼치게 될 텐데 의원님이 내신 법 중에 보면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메워주는 법, 뭐 이제 이런 법도 있고 하던데 그 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진주의료원은 비록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제가 그 시도했던 거는 설사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공공의료의 중요성만큼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존재 이유를 그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그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적자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쁜 적자는 그 원장이 잘못하거나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소위 관료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적자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착한 적자가 있는데 이 착한 적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들은 그 민간병원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좀 과다한 진료 이런 거를 안 하죠. 삼가하고 또 비보험 수가도 민간병원보다는 훨씬 싸게 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를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니까요. 그럼요. 또는 빈민 진료를 했다든지 또는 예방보건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중에 적자라고 다 계산해놓고 막 그 야단을 치는 게 그게 지금까지 태도였는데 그래서 이 좋은 부분은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가 재무제표상에서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라.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경영평가 같은 거 할 때도 그거를 그 문제로 삼지는 지금 그 법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경영평가나 이런 걸 할 때는
좋은 적자는 딱 따로 분리가 되겠네요. 네, 예. 좋은 적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좋은 적자가 뭐냐를 연구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예.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는 단어가 온 국민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메르스 사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이제 어쨌든 지금은 거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그 당시에 뭐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혹은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또 뭐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쟁점이 뭐였냐면 역시 또 공공의료하고 관련이 된 건데 예. 그러면 지난번에 그 난리를 치운 이유가 그 환자들을 다 그 민간병원에다 갖다 놓으니까 민간병원이 감당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조차도 감당을 못한 거죠. 그 대비 체제나 이런 거를 공공병원은 어떻게 했느냐면 극단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그냥 비우고 그 메르스 환자만 봤어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으로 모든 메르스 환자가 다 집중이 됐죠. 삼성이나 일부에 있던 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도 공공병원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 최소한도 3개는 그 감염병을 관리하는 공공병원을 해야 되겠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중부권에 하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인천공항 근처에다가 하나는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송에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 옆에 진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하나 둬야 되겠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자고 했더니 이거는 절대로 돈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리고 복지부도 이제 못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지금 이제 민간병원에다 음압병상은 뭐 짓는 거는 그거는 좋은데 그것도 이제 메르스의 성과이긴 한데 공공병원 네트워크가 없이는 그 평상시에 전염병 관리는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난번처럼 대유행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벌어지면 그건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뭐 저희가 계속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김대선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 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의료 민영화라고 할 때 이제 의료의 공급 체계, 그 병의원은 다 민영화가 이미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공공성을 더 도입을 해야 되겠다. 공공병원도 더 짓고 일반 그 다른 의원들도 공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거꾸로 그 민영화 내지 영리화의 방향이 아니라 공공성의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재정 부분은 이게 한국이 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은 상당히 공공적이고 이 공급은 그 상당히 그 민영화가 돼 있고 이런 그 모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가 진짜 민영화가 된다는 거는 건강보험 체계를 민영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미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보험 같은데 뭐 그렇죠. 이런 데를 의존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삼성생명이 파는 무슨 뭐 암보험, 민간보험, 무슨 보험, 그런 것들을 실손보험 이런 거 그런 것들에 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자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보험을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제 민간보험 체제로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고달픈 없는 사람들은 진짜 최소한의 고달프죠? 국가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초래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톡쇼를 보고 계시면서 전 보건복지위원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는 현재의 이야기대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당대표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고, 뭐 이런저런 이제 당직 구성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친문의 독식 구조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친노계이시기도 하고 친문계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저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당선돼서 좋던데. 그런데 친문 독식이라는 말은 진짜 유감인데요. 예. 만약에 어떤 정파가 이제 당내 선거니까 정파가 되겠죠. 정파가 많은 자리를 얻었다, 선거를 치러서, 그러면 그때 표현은 뭐가 될까요? 압승했다, 이게 예. 되겠죠. 예. 또는 뭐 신승했다, 대승했다, 압승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겼으면 이번에는 어떤 쪽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예. 독식이라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예.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가 뭐 지명직 최고를 마음대로 어떤 특정 계파를 지명했으면 독식이란 단어가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네. 각자마다의 선거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이제 결정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선거니까 예. 그거는 유권자의 뜻으로 된 거니까 그거는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거에 진 쪽에서 뭐라고 해요? 선거에 지고 나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어느 쪽에 독식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 주셨는데, 자, 친문의 적자로서 그럼 명확하게 하나, 그러면 이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지역대표든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표 자신이 엄청 그걸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실상 내가 언지를 받았다라고 느낌이 오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 정도의 사람이 그 정도의 언지를 못 받았으면 사실 문 대표의 뜻이라는 게 거의 전해진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각자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그냥 국민의 뜻인 건데, 진짜 언론과 당에서도 좀 정상적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꽤 그래도 많은 비판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이신데, 가장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느끼셨는지에 대한 것과, 그거는 이제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얘기를 한 건 사실인데, 그 비판이 주로 뭐에 대한 거였냐면, 그분이 좀 이렇게 성격이 뭐랄까 좀 독단적이시죠. 독단적인 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결정의 과정이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뭐랄까 단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방식의 민주적 절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이런 그런 거를 주로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분이 그동안 당을 이끌면서 당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추미애 지도부는 달라질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추미애 지도부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훨씬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훨씬 더 존중할 것이고, 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죠. 뭐 추미애 의원이 김종인 대표처럼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친문 독식, 뭐 아니면 압승,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무난하게 진다,
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요. 무슨 근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선거에 역동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선거 해보나 마나 문재인이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런 주장이지 역동성은 않습니까?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요. 지금 역동성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대선 주자 여러 명이 있는데 오늘 또 김부겸 의원께서 선언하셨죠. 그러면은 추미애 그 체제가 되면 문재인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그러고 나면 역동성이 없을 거다. 그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 그는 너무 지나친 이제 상상인 거고, 그거는 아마 그렇게 말을 내서 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잠룡으로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또 더 친한 다른 분들께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있고 또 안희정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어찌 보면 지지층도 좀 겹치고 뭐 이미지도 비슷할 수 있는데 뭐 나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둘을 비교해 보자면 나이가 문재인이 조금 더 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안희정이 하라 이거 말고 업무 능력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둘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그 둘을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50대 50이에요. 50대 50. 예, 두 분이 다 뭐 장단점들이 명확하고 능력으로 보나 또는 인간성으로 보나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청와대에 계실 때 시민사회 수석 하셨지 않습니까? 저가 사회정책 수석. 정확하게 사회정책 수석은 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조율하고 뭐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 본인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가장 내가 이거 하나는 잘 조정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 사회정책 수석이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그때는 정책 관련 수석이 2명밖에 없었어요. 경제수석, 사회수석. 그래서 이제 사회부처를 뭐 노동, 교육, 뭐 보건복지, 여성, 환경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사회에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 우리가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하듯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정책실이 있고 정책실 밑에 경제정책 수석과 사회정책 수석이 있어서 그 두 부처가 이제 경제정책, 하나는 이제 사회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는 잘했다. 제가 복잡하고 잘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장애인 종합대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애인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정책이었어요. 이제 장애인들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여러 장애인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이제 누워있는 운동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런데 활동보조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밖에를 나갈 수 있게 되고, 말하자면 햇빛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난 계기였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저희 집회 현장 같은 데 가면 활동 보조와 관련해서 막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도움을 더 확대해달라고 확대해달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보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 10부대 때 이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송국현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제 누워 있는데 불이 났어요. 아무도 없어서 이제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활동보조인이 24시간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불이 나도 이거를 살릴 수 있기 장애에 때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페이스북에 이재헌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조금 긴데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편마비성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학생입니다. 국가의 수준은 길거리의 지체장애인 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길거리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내각,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등의 면면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도 높고 그 장애인들에게 심각하게 무관심한 것 같다. 실제 국회에 계셔봤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학생분께서. 그거는 이미 그 장애인 정책은 이 보건복지 정책에서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당뿐만 아니라 이번 20대 국회가 1당, 2당, 3당, 4당을 다 통틀어 장애인이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거는 선거구 조정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여야 협상을 하는 중에 그게 농촌 지역구를 늘리고 그 비례대표를 줄였거든요. 비례대표를 줄이다 보니까 그 장애인 이제 빠져나가 에서 이제 장애인 대표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의원님도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발을 이렇게 이제 짚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장애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약간 절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웬만한 산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목발을 짚게 된 계기가 진주의료원 단식하면서. 며칠 하셨죠? 그때 처음에 일주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근육이 좀 약해진 상태로 가다가 이제 제가 넘어져서 골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골절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근육을 강화를 해서 이제 목발 없이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지 되는 임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빨리 캐치하셔서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목발 없이 그냥 멋지게 이렇게 좀 걸어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4년의 시간도 보내셨고, 그 전에도 청와대에서 계셨고, 시민사회의 어른으로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들 잠깐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4년을 하셨는데, 아마 기존에 쭉 오래 하셨던 분들 말고, 비례대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장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제 떨어지고 나서도 정치권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영역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데 왜 국회의원이 하면 더 일도 잘 하실 텐데 왜 불출마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 비례대표 중에서도 그 비례로 선정된 이유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건복지의 분야를 하도록, 복지 분야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추천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비슷한 분이 홍종학 교수가 이제 경제 분야를 하도록 그 비례 추천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종학 의원하고 저는 이제 하나는 경제, 하나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불출마 선언하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꽤 4년 동안 그거를 충실하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뭐랄까 그 부채 의식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을 또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선거 준비하고 뭐 하는 시간을 보내느니 그 기간 동안까지도 최대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뭐 어쨌든 그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의 4년간의 재선이 됐다면 그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루셨어야 목표를 달성하셔야 그 불출마가 효과가 있을 텐데 스스로 자평하시기에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목표치를 100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는 달성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반 정도. 반 정도? 네. 예. 야당 의원이 그래도 반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거는 아마 이제 김광진 의원님은 이제 국방위를 하셨고 예. 나는 이제 보건복지이니까 그 조금 쉬웠겠죠 내가. 이제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예. 물론 뭐 기초연금 이런 거, 정치적 뭐 사안들도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지만, 놓고 예. 엄청 싸우기도 했지만. 네. 그 이제 저희 국방위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도 이제 국방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당 의원분들보다 김광진 떠나니까 정의당의 김종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용익이 떠난 보건복지위원회에 아직 이 옥석이 가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을 주시해봐라. 이 사람 참 내가 지켜봤는데 전문성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추천하실 만한 사람 한 분하고 보건복지위를 떠나서 20대 국회에 이 사람은 참 괜찮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라고 추천하실 만한 분 있으실까요? 아직은 저도 조금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보건복지를 쭉 같이 해오셨던 그런 전문가 풀에서 오신 분은 없으신 건가 보네요? 그런 셈이죠. 이번에는 이제 복지 전문가나 보건 전문가라기보다는 여성운동 출신이 많아서 예. 이제 그 보육 관련 이런 거는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이 사람 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꼭 초선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이제 김상희 의원처럼 베테랑도 있고요. 예. 또는 정춘숙 의원이나 권미혁 의원처럼 시민운동 경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네.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딱 발돋움하는지 그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는 그렇죠. 것도 네. 재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톡쇼를 통해서도 그 모습들 많이 중계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소야대가 된 국회가 3개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만족스러울 만큼의 여소야대 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번 대선의 가장 첫 번째 화두는 뭐가 될까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대 정신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현 시대의 민중들이 그 굉장히 과제로 생각하는 거 이건 한 3가지 정도 저는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예. 빈부격차, 가난의 문제. 그게 이제 청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노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그렇게 여성인들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2개의 그 새로운 문제가 생긴 하나는 저는 신민족주의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또는 이제 위안부 문제, 예.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민족주의적인 과제가 다시
몇 가지는 부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신민주주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방법, 우리가 필리했던 태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 다시 한번 이제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살려야 되는 문제, 이것이 그 세 가지의 대안을 또 만들어내시는 게 이제 신임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런 모습들 이제 기대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문 드리면, 현재 저희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지 않습니까?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후보를 보셨는데,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만 문재인의 장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하고, 문재인 후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굉장히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은 그 모든 일에 균등하게 또 언제나 진보적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막 보수적인데 안 보는 보수로 뭐 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 내적 충돌이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그게 균질적이고 늘 똑같은 걸 유지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진짜 집권을 하면 그게 아마 상당한 그 국정의 안정감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막 그 권력욕이 적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 권력욕도 꽤 생긴 것 같고 권력욕이 아니라 권력 욕구라고 하라고 하던, 권력 의지라고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생겨갖고, 연설 못 한다고 하더니 요새는 연설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 국민TV의 톡쇼를 통해서 김영희 의원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사실 더 나누자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이 쌓여 있는데,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시다가 중간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 계실 때, 그리고 원외로 나오셔서도 시정일관 국민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의원이십니다. 정권 창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이제 그 새로운 중책을 맡게 돼서,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는 상당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네.